멈추세요. 독극물입니다. 그날 밤 고위급 만찬장. 청소부 신분의 김철수 반장은 박영민 원장의 와인잔에서 아몬드 향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외쳤지만 경호 팀장에게 제지당했고 박 원장은 이미 와인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얼굴, 가빠지는 숨. 김철수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까지 절규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청소 카트를 끌고 호텔 만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조명은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테이블 보는 정갈하게 깔려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표정은 지나치게 굳어 있었고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이례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날은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형사로 살았던 시절의 직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움직이며 홀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겉보기엔 청소였지만 사실은 주변 분위기를 스캔하는 제 버릇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구석마다 박혀 서 있는 경호원들, 서로 무전기를 쥔 채 짧은 말만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눈빛. 저렇게까지 긴장한 경호는 VIP 행사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와인 보관실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한 케이터링 직원이 제 시야에 딱 걸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도 주변을 계속 힐끔거리고 있었고 누가 시선을 주기라도 하면 몸을 비틀며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까이 지나가려고 하자 그는 제 쪽을 슬쩍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등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는데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저에겐 오래된 경고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허리를 펴며 홀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석 근처에 놓인 와인 병들로 향했습니다. 박영민 국정원장 전용. 작게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놓인 와인 병들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 흔한 라벨이었습니다. 고위층 행사에서 이렇게 평범한 와인을 쓰는 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죠. 원장이 올 때면 호텔 측에서 협찬 명목으로라도 최고급 라인을 준비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마치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숨기기라도 한 것처럼 평범했습니다. 저는 와인병을 한참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은 꼭 일이 생기곤 했는데. 청소 담당자님, 저쪽 테이블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호텔 매니저가 약간 귀찮은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하며 빗자루를 들었지만 제 시선의 절반은 이미 와인병 쪽에 박혀 있었어요. 홀 안은 초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잔은 양쪽으로 균형 있게 배열되어 있었고 은식기는 작은 LED 조명 아래서 반짝였으며 꽃장식은 강렬한 향기를 뿜어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겉모습과는 달리 저는 계속 목덜미가 싸늘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 일할 때 저는 아주 작은 징후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오늘 느껴지는 공기도 딱 그랬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뭔가 안에서부터 음산하게 틀어지고 있는 기운. 경호 인력의 과한 배치, 수상한 케이터링 직원의 불안한 몸짓, 그리고 평범한 와인병.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청소부일 뿐이고 예전 감각을 괜히 되살릴 필요도 없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아니다. 이런 느낌은 꼭 뭔가 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느낌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와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악몽 같은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찬장이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정적만 가득하던 공간이었는데 정치인 특유의 건조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플랫이 터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옆에 두고 서빙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서빙까지 맡긴 호텔 측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홀에 가득한 공기가 왠지 불길했어요. 저는 와인 서빙을 도우며 테이블 사이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와인병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계속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전용 와인이라고 적힌 메모, 그리고 너무 평범한 라벨. 그 병이 아무리 봐도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는 이런 행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청소부 일을 하면서도 저는 제 직감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특히 그랬습니다. 악취가 나는 사건의 냄새가 만찬장 전체에 은근히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그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박영민 원장이 사용할 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을 때였습니다. 와인을 따르면 유리잔에서 반사된 붉은 빛이 제 눈에 잠깐 비쳤고 그와 동시에 제 코끝에 아주 희미한 냄새가 닿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아몬드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과점에서 맡는 고소한 향이 아니라 냉장된 금속과 섞여 올라오는 것 같은 차갑고 인위적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잔 표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와인 위에서 작은 기포들이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산화 반응이나 탄산감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죠. 저는 형사 시절 독극물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을 벌린 채 발견되던 장면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의 입안에서 퍼져나오던 바로 그 아몬드 냄새. 설마 시아나물? 제가 다시 한번 코를 가까이 가져가자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이 떨려서 잔에 와인을 흘릴 뻔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호팀장이 바로 근처에서 홀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작 잔 안에 있는 기포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호팀장에게 말을 걸 타이밍을 잡기 위해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잠시만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호팀장은 곧바로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직원분은 서빙에 집중하세요. 그의 정확한 발음과 차갑게 떨어지는 말투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잔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 축하하며 홀 전체의 시선이 상석으로 쏠렸습니다. 조명이 박영민 원장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유리잔 아래로 떨어지는 조명의 빛, 와인 표면 위로 문득 일렁이는 작은 기포, 그리고 박 원장이 입가에 띄운 가벼운 미소.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목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배 제의가 이미 시작되어 모두가 잔을 들며 웃고 있었고
제 절박한 목소리는 그 북적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박 원장은 결국 잔을 들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 돼 마시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손을 쓰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제 몸이 금속처럼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실제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안에서부터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귀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영민 원장이 잔을 드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슬로우로 늘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와인 표면 위로 떠오른 기포들이 악몽처럼 제 시야에 박혀 있었어요. 지금 아니면 정말 끝입니다.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상석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트레이 위에 올려져 있던 와인병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상석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말이 엉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외쳐야 했습니다. 멈추십시오. 독극물입니다. 제 목소리가 만찬장에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을 들고 웃던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회자도 마이크를 든 채 말이 뚝 끊어진 얼굴로 저를 보았고요. 순간적인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비웃음과 수군거림으로 깨졌습니다. 저 사람 뭐야? 청소부 아니야? 왜 저래? 귀 옆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박 원장에게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잔만 어떻게든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굵은 팔이 제 가슴을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경호팀장이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넘었고 저는 한 걸음 뒤로 밀려나며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 와인 마시면 안 됩니다. 시아나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그만하십시오. 경호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험 요소로 인식한 눈빛이었고 이미 제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팔을 더 강하게 비트는 순간 상석 쪽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영민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찮은 소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몇몇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유리잔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이며 돌아갔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의 안쪽을 얇게 감싸며 위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에는 기괴하게 느린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입술 사이로 거의 기도에 가까운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제 가슴 안에서만 울릴 뿐 누구의 귀에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장이 제 몸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고 저는 이제 상석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 모두 건배하시죠. 그 말과 함께 그는 와인잔을 입술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비틀어 저항했습니다. 제발 마시지 마십시오. 비명이 목에서 찢어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웃음과 수군거림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의 입술이 잔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유리와 치아가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짧은 한 모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잔이 다시 내려오고 주위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머쓱한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농담을 던졌고 음악도 다시 볼륨을 키웠습니다. 오히려 저만 이 공간에서 이물질처럼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아직도 제 팔을 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행사 방해는 이 정도로 하시죠.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독이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곧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닥치지 않으면 정말 강제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경고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의 박 원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목 주변의 작은 움직임, 손가락 끝의 긴장, 눈동자의 변화 하나하나에 시선이 박혔습니다. 이제일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지고 심장이 비명을 지르겠죠. 머릿속에서는 시아나물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체크리스트처럼 떠올랐습니다. 과거 사건 현장에서 보았던 시신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손톱 밑에 핏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죄책감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아무도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만찬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이 목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제 눈에 찍히고 난 뒤 몇 초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아까 끊겼던 멘트를 이어가며 가볍게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박영민 원장도 처음에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항상 이 잠깐의 공백 뒤에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아직 제 팔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저는 상석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의 목 주변이 살짝 경직되는 게 보여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멈춘 정도였는데 곧 그의 시선이 허공을 향해 잠시 멎었습니다. 왔습니다. 그의 손이 와인잔 대신 물잔으로 향했다가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가슴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숨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제대로 내려앉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넥타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단단하게 묶어놓은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겠지요. 그는 넥타이를 아래로 잡아당기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고 곧 주변에서 떨어지는 의자 끄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리는 경보음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눈앞에서 희게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상기되었던 볼이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입술 주변은 약간 자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색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나물에 노출된 사람들의 입과 같은 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미. 박 원장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유리잔이 덜컹거리며 쓰러질 듯 흔들렸고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여기 의사 없습니까? 구급차 불러. 구급차.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이 곧 소란이 되었고 소란은 곧 공포로 번졌습니다. 박 원장은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한쪽 무릎이 바닥에 먼저 닿고 곧 상체 전체가 의자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은 채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셔야 합니다. 지금 심장이. 경호원들 중 한 명이 허둥지둥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짓은 겁에 질려 있었고 움직임이 산만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장에서 산소가 어떻게 잘려나가는지, 뇌로 가는 혈류가 어떻게 막혀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경호팀장은 이제 저를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박 원장 쪽으로 달려가 무전기를 붙들고 의료팀 호출하라 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한 걸음, 두 걸음 상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원장의 호흡은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버둥거리듯 꿈틀거렸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힘줄이 솟아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몇 분만 더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귀에만 들리게요. 비켜 주십시오. 저는 이미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박 원장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이 반사적으로 팔을 벌리며 저를 또 막았습니다. 위험하니까 뒤로 빠지세요. 위험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시한화물 중독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제 목소리는 자꾸 떨리려고 했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누군가 제 말을 믿을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몬드 향, 잔에서 올라오던 기포, 증상 발현 시간, 얼굴색, 호흡 곤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냥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제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만찬장은 이미 통제 불능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듯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쓰러진 와인잔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흰 테이블볼을 천천히 적시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마치 피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서 더 섬뜩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속도를 올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상, 이 타이밍이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심장이 멈춘 건 아닙니다. 산소 공급만 조금이라도 서둘러 끊지 않게 만들면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제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원장의 몸이 한번 크게 경련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몸을 잡아 흔드는 것처럼 팔다리가 한 번에 뛰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의 제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전부 해야겠다고요. 제 발은 이미 만찬장을 가로질러 비상구 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듯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으며 경호원들은 서로에게 고함을 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러진 잔들에서 쏟아진 와인이 흰 테이블보와 카펫을 동시에 적시고 있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천 위에서 둥글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피 웅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코끝에는 여전히 와인과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숨이 텁텁하게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박영민 원장은 바닥에 누운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들썩였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입술 주변은 보라색에 가깝게 변해 있었고 손끝도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형사 시절 교육받았던 응급 매뉴얼과 독극물 사건 기록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시아나물, 흡입 또는 섭취 후 빠르게 발현되는 증상, 호흡곤란, 경련, 청색증, 급격한 심부전, 그리고 골든타임. 아주 짧은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심폐소생술 준비를 하느라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뭔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몸 전체를 한꺼번에 잠식해 들어가는 잔인한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가슴 압박이 아닙니다. 해독제입니다. 독이 퍼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중추를 억제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비상구 쪽에 걸렸습니다. 비상구 옆 벽면에 붙어 있는 빨간 구급상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찰 훈련을 받을 때 극단 상황 대비용으로 비치된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최루탄, 화생방 상황, 특정 독성 물질에 대한 기본 해독 키트, 혹시 한 줄기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종류의 해독제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이, 어디 갑니까? 누군가 제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찬장을 가로질러 비상구 쪽으로 전력에 가깝게 달려갔습니다. 구둣발이 카펫 위를 세게 밟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비켜섰고 누군가는 저 사람 또 뭐야? 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비상구 옆 벽에 걸린 구급상자 앞에 도착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재빨리 젖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기본 응급키트, 붕대, 소독약, 주사기, 그리고 제가 찾던 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스에 묶여있는 주사제 몇 개, 라벨에는 최루탄화학가스 노출 시 사용되는 응급해독용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시절 받았던 화생방 실습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완벽한 해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계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생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딱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 몇 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주사가 100% 정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의 몸에 어떤 양, 어떤 방식으로 독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시도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이 주사 키트를 움켜쥐고 있을 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겁나십니까, 김철수? 제 안에서 또 다른 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국정원장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저지른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해직된 형사, 비리 누명을 뒤집어 쓴 전과자, 그리고 이제는 국정원장 몸에 함부로 주사를 꽂은 사람. 상상만으로도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 결국 싸늘해진 시신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쪽에 남았던 무력감은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아주 낮았지만 제 귀에는 망치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제 행동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사 키트를 주머니에 밀어넣고 저는 다시 만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울먹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숨을 쉬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난 다시 형사입니다. 누명을 쓴 해직자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전 형사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은 채 저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만찬장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만찬장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을 때 공기는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의자 끄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가 뒤엉켜 머릿속을 마구 긁어댔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박영민 원장의 가쁜 숨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밀치듯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머니 안주사 키트의 각진 모서리가 허벅지를 계속 찔렀는데 그 감촉이 오히려 제게 정신을 붙잡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저하면 끝입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박 원장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성 옆 카펫 위에 반쯤 비스듬히 기대진 상태로 셔츠는 이미 몇 개 단추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가슴은 들쑥날쑥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목 주변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심폐소생술 자세를 잡으려는 듯 허둥지둥 그의 가슴 위쪽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잠깐만 멈추십시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경호팀장이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적개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당신입니까?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아나물입니다. 심폐소생술만으로는 못 살립니다. 닥치세요. 의학 지식도 없는 사람이 독극물 사건 전담 강력반 반장이었습니다. 이런 증상 수십 번은 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시선이 잠깐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주머니에서 주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제 손 안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얇은 주사기와 투명한 액체가 담긴 앰플. 손에 쥐는 순간 땀 때문에 유리가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경호팀장이 제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려놔요. 그가 제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반발짝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이 주사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독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떤 인간인지는 나중에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 사이 박 원장의 호흡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버둥거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요. 입가에는 희미하게 거품 같은 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망설임이란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앰플의 입구를 빠르게 꺾고 주사기 바늘을 꽂아 약을 뽑았습니다. 바늘 끝에서 작은 물방울이 튀어나오는 걸 확인하고 박 원장 옆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키십시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반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그 순간 저는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아나물입니다. 이 사람 죽으면 당신들이 가장 먼저 조사받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길이 열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의 목 옆 쇄골 아래쪽을 손끝으로 짚어 위치를 확인한 뒤 주사 바늘을 정확히 꽂았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는 감각이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손으로 플런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주위에서 찬성과 반대, 비난과 욕설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 미친놈 뭐야? 지금 국정원장 몸에 뭘 놓는 거야? 잡아! 당장 제지해! 여러 손이 제 어깨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몸이 뒤로 끌려나갈 듯 휘청였지만 저는 끝까지 주사기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약액이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때까지 손가락 하나라도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위의 고함 속에서 제 목소리는 거의 묻혀버렸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경호원이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장 떨어져!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지금은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숨이 돌아오는지 보시죠. 저는 그의 손에 잡힌 채로도 억지로 고개를 돌려 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눈도 초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침묵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저지른 행동은 무모한 폭주가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발. 속으로 그렇게 되뇌는 순간 박 원장의 몸이 길게 숨을 한번 내뱉는 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사람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허, 거친 숨소리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공기를 처음 마셔본 사람처럼 서툴고 급한 호흡이었습니다. 가슴이 이전보다 조금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 주변에 잔뜩 솟아있던 힘줄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웅성거렸습니다. 숨 쉬신다. 방금 들었지? 숨소리. 살아있는 거야? 경호팀장의 소나기 힘이 미세하게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를 당장 제압하기보다는
바닥에 누워있는 상사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더 신경이 쏠려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숨을 고르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박 원장의 흉부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됐다. 적어도 죽음 쪽으로만 계속 굴러가던 시계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 도착했습니다. 의료팀 들어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들것과 장비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된 독극물 테러라면 단순한 개인 원한이 아닙니다. 이 뒤에 훨씬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박 원장의 거칠지만 살아있는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이 사람을 살려낸 뒤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민 원장이 들것에 실려 떠난 뒤 저는 뒤따라 병원 응급실 복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자리는 거기까지가 아니었지만 발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만약 방금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복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초록빛 조명이 사람 얼굴을 조금 더 창백하게 만들고 있었고 환자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지도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만찬장 카페 뒤에서 들리던 비명소리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 문 하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흰 가운 위에 군색하게 걸친 점퍼,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남자. 걸음걸이와 어깨 각도를 보는 순간 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3년 전 저를 쓰레기로 만들었던 강력 반장. 제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비웃음이 얼굴에 붙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섰습니다. 이게 누구야? 반장님 아니십니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반장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병원에 왜 있습니까? 제 말투는 최대한 담담하게 들리도록 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심장이 또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정원장님 상태 보러 왔다. 이 정도로만 합시다. 근데 해직된 형사분이 여기까지 온 건 또 처음 보겠네요. 청소부 하시다가 이젠 응급실 구경까지 하셨습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직, 청소부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강조된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다시 밑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견뎠던 수치와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서면 이 사람이 바라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는 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하군요. 입버릇도 태도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정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에서 묘하게 진한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예전 조사실 공기와 겹쳐져서 제 속을 다시 뒤집어 놓았어요. 반장님이야말로 여전하시네. 듣자 하니 오늘도 참견하다가 난리 한번 치셨다면서요. 청소부가 국정원장님 몸에 멋대로 주사까지 놓고 이 정도면 그냥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살리려 했습니다. 저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릴 겁니다. 오늘 같이 있었으니까 알겠죠.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독극물입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독극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할까? 내가 그 잔에 뭐라도 탔을 거라고 의심하십니까? 입꼬리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놓고 도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정민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딱 하나는 확실합니다. 누군가 국정원장을 정확히 겨냥해 준비했습니다. 그 정도 독을 만찬장에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반장님,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반장님이 이렇게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겁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둘 사이 거리가 거의 맞부딪힐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이정민, 내 인생 망가뜨린 거 다 잊은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3년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합니까?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거 반장님 탓 아니냐고 했었죠. 이정민의 미소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말해보시죠. 괜히 나섰다가 사람이 한 명 더 죽을 뻔했다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복도에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정민이 시선을 옆으로 피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충고 하나만 하지요. 이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반장님 같은 사람, 또 하나쯤 더 망가지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 말은 위협이면서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을 사람 살려놓고도 또 가만히 있는 바보는 안 될 겁니다. 이정민이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짧은 짜증과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대꾸하지 않고 제 옆을 스쳐 지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오히려 결심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당신들이 감추려 했던 진짜를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저는 굳게 주먹을 쥐고 응급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서 깨어날 사람과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제가 서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응급실 복도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였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던 발걸음 소리가 잠시 뜸해지고 긴장으로 바짝 말라있던 제 목도 조금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의 불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영민 원장이 수술실 안에서 숨을 붙잡고 있는 지금이 더 폭발 직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정민과 마주친 뒤로 머릿속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그의 비웃음,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던졌던 경고 같은 말까지. 그게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흘리는 타입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자리를 비켜서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다시 낯익은 걸음걸이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정민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통화를 마친 듯 한쪽 귀에서 폰을 떼며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제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직도 안 갔습니까, 반장님?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혀 끝에 비아냥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제가 먼저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들 말로는 고비는 넘겼다던데요. 그는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눈빛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박영민이 죽지 않은 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골칫거리겠지요.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다면 다행입니다. 죽었으면 진짜 좋아했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정민은 잠시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반장님,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말고 본론으로 가시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더 다가섰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 주름과 눈 밑 그늘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 기억 속에서 악몽처럼 남아있던 그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일 우연으로 안 보입니다. 제가 조용히 꺼낸 말에 그는 미간을 아주 살짝 좁혔습니다. 독극물, 국정원장, 만찬장. 이런 조합이 우연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형사였을 때라면 이건 철저히 계획된 기획 범죄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박영민을 지우려고 했고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수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말하죠? 난 그냥 이 병원 강력계 담당 반장인데.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박준호 검사 뒤에서 증거를 손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건 덮으려고 저를 희생양 만든 사람이지요. 국정원장 소속 경호 동선, 만찬 정보, 이런 게 어떤 루트로 새어나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복도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직 형사가 참 상상력은 풍부하시네요. 이정민이 한 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자 그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반장님,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기록에도 판결문에도 사람들 기억에도. 근데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요? 또 어디 한번 부서져 보고 싶습니까? 저는 입술을 한번 꼭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과거를 후벼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극물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 입에서 그 문장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를 계획할 조직이면 박준호 검사 정도는 그냥 말단입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뒤집어 쓴 사건도 그 흐름 안에 있었던 거고요. 이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음을 띠던 눈가가 잠시 경직되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겠죠. 나서지 말라. 또 망가질 거다. 이런 소리 하면서 겁을 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2명이 서류를 주고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잠깐의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해직 형사 나부랭이가 뭘 어쩌겠냐고 진짜로 묻고 싶네요. 국정원장 독극물 사건, 국가적 비리 다 좋은데 반장님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조용히 청소나 하면서 사는 게 반장님 인생에는 최고로 안전한 길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한 번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전한 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삼킨 채 아무것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평생을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길이겠죠. 안전하게 살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형사를 안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2번은 안 봅니다. 3년 전에는 당해서 쓰러졌고, 오늘은 겨우 한 사람 살려냈습니다. 다음엔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당신이 그 길 앞에 서 있으면, 그땐 같은 편으로 설지, 상대편으로 설지, 그건 당신이 정할 문제고요. 이정민이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끝내 비웃음을 가장한 표정으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충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만 하지 마세요, 반장님. 그가 뒤돌아 복도를 걸어가자 그의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응급실 문의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의식 회복 중. 짧게 뜬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건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이렇게 안도감을 주는 소리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허리는 굳어 있었으며 눈은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의식을 곧 찾으실 겁니다라는 의료진의 말만 붙잡고 버틴 시간이었어요.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박영민 원장이 천천히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눈이 완전히 떠지자 그는 잠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고개를 아주 조금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의식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곁에 있던 의사가 그렇게 말하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나 침대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원장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또렷하게 잡아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떨림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기억하실까?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박 원장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려주자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경호원. 저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청소부라고 했지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찌릿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만찬장에서 바닥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순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잔, 붉은 액체, 제 손에 들린 주사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다시 재생되고 있을 겁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독이라고 했지요. 치아한 화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상상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아직 완전히 따라와 주지 않는지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대신 눈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걸 알아본 건 당신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분명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청소부라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판단이었고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 독극물 관련 사건을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형사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박 원장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형사. 옆에 있던 경호팀장과 비서실장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만 흐르는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해직된 상태입니다. 3년 전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제가 덧붙이자 비서실장의 눈썹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떠올렸다는 듯 태블릿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마 이미 신원조회는 다 끝냈겠지요. 박 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아니라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예, 원장님. 이 사람. 김철수 반장. 과거 기록 전부 가져오십시오. 언론 보도 말고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내부 보고서까지. 3년 전 사건 전부입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시 하나로 제 과거 전체가 다시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겨우 덮어두고 살아가던 3년의 시간이 수술대 위에 올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괜히 건드리시면 원장님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으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손이 떨리면서도 내 목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과거가 비리 형사라는 한 줄로 설명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독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들여보냈는지, 왜 나였는지 이걸 캐다 보면 3년 전 반장님의 사건과도 연결되는 게 나올 것 같군요.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긴장한 얼굴로 태블릿을 움켜쥐었습니다. 경호팀장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하룻밤 사고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반장. 박 원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당신 눈에는 진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찬장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당신에게 씌워진 누명. 그 사건의 진짜 얼굴을 나도 보고 싶군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피하고만 있던 3년 전의 진실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맞아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요. 비서실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박 원장이 의식을 되찾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 구석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커피 자판기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양복 차림이 제 앞에 섰습니다. 박 원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병원 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쓰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급히 차려놓은 임시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진 둘, 국정원 요원 둘,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듯 앉아있는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가 잔뜩 말려 있었고 손가락을 꼬집듯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눈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저는 형사 본능처럼 그가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이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야겠군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3년 전 김 반장님 사건 당시에 경찰 내부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 말에 제 호흡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자는 움찔하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부에 있었던 분이라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비서실장이 대신 이어받았습니다. 예.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 관리 라인에 실제로 관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진해서 우리 쪽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김 반장님과 박 원장님 이야기를 하면서요. 회의실 안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당시 강력계 기록 담당이었습니다. 증거보관실 관리도 같이 했고요. 반장님, 사건 다 봤습니다. 반장님이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자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빨리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비리 형사 하나 걸렸다. 처리하라라는 식으로요. 증거도 진술도 전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박준호 검사랑 강력반장 이정민이 같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증거 없고 관실로요. 제 심장 박동이 귀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손에 식은땀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 증거를 빼고 다른 걸 넣었습니다. 녹음기 2개, 서류, 봉투 몇 개, 그리고 저를 밖으로 내보내더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사가 갑자기 속도가 붙은 게 그는 고개를 풀썩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반장님이 해직됐다는 뉴스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았고요. 근데 나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졌다가 곧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섰습니까? 제 질문에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조가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청소부가 국정원장 살렸다고, 독극물, 해직 형사, 이런 단어들이 같이 돌아다니더군요. 그거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김철수 반장님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그림이 떠올랐어요. 위에서 보기엔 딱 좋은 카드 아닙니까? 사건 하나 더 덮기에. 회의실에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USB 하나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올려두었습니다. 이분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제가 몰래 백업해둔 겁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준호 검사와 이정민 반장이 나눈 통화 내용, 회의실 CCTV에서 캡처한 음성, 그리고 반장님을 어떻게 몰아붙일지 정리한 문건들입니다. USB와 녹음기가 제 눈에는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인데 제 3년을 통째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김 반장님, 비서실장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원장님께 직보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식 조사 절차도 바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것들이 걸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만찬장, 응급실, 이정민의 비웃음, 박 원장의 눈빛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과 그 옆에 놓인 병원비 청구서들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피하면 앞으로 제 인생은 영원히 비리 형사 셋자로 끝날 겁니다. 그건 죽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자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아주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서 덮이지 않겠습니다. 그는 USB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이 마치 거대한 문 하나를 열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군요. 박영민 원장 병실에 다시 들어갔을 때 공기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원장이 반쯤 상체를 일으킨 채 기대 있었고 그 앞 원형 테이블엔 노트북과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서로 약간 떨어진 의자 2개에 박준호와 이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넥타이는 단정했지만 표정만큼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호원 뒤쪽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 자리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만큼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분, 오해 없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 원장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것은 누군가의 주장이나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입니다. 비서실장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곧 재생 버튼 모양이 떴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클릭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조금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 정도면 되겠지? 김철수 그 인간 도망갈 구석 없을 정도로 박준호였습니다. 평소 언론 앞에서 정의를 외치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담배 연기 굳게 씹어 문 사람 같은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너무 티나면 곤란합니다, 검사님. 그래도 수사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이정민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도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원하는 건 하나. 사건 덮을 명분. 비리 형사 하나 희생하면 그걸로 정리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녹취만 잘 남겨두자고. 나중에 혹시라도 뒤집히면 같이 죽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웃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준호가 낮게 웃었고 이정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에는 칼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점점 더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장난을이라는 표정이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될수록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언론 쪽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철수 그 인간 평소에도 윗선이랑 마찰이 많았으니까요. 문제 인물 하나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쓰기 좋지 않습니까? 이번엔 이정민이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올 뻔해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재생이 끝났을 때 병실 안에는 심전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삐 그 일정한 소리가 오히려 긴장감을 더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편집 안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 서버, 통신 기록, CCTV 음성까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두 분 목소리 맞습니다. 이정민은 아까와는 달리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괜히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통쾌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 3년을 이렇게 망가뜨린 인간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무너지려고 했습니까? 박 원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 반장에게 씌운 누명이 결국 나를 죽이려 한 사건과 연결돼 있군요. 그가 제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반장, 잘 들으셨습니까? 예, 원장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제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책임을 묻는 일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아주 거칠고 시끄러운 방식이 될 거라는 것도요. 박 원장이 재생을 멈추라고 손을 든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남자에게 꽂혀 있었고 저는 문가에서 그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권력의 벽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박준호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원장님, 누군가가 입 다물어! 이정민이 이를 갈 듯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괜히 허둥대지 말고 자리를 지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코웃음을 삼켰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그의 말은 오히려 그들의 처지가 끝났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요원들 대기시켜!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쪽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저 자식이 꾸민 거야. 다 저 청소부가. 청소부? 제가 낫게 되뇌자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당신들처럼 더러운 짓을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겠죠? 제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지만 병실 바닥까지 내려 꽂히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박준호는 문 쪽으로 달렸고 이정민은 반대로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이 엉망이 되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제 앞에! 박 원장의 명령과 동시에 국정원 요원 4명이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이 퍼덕이며 시야를 가렸고 박준호는 팔을 붙잡힌 채 바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쌓아온 오만이 한 겹씩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이건 음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 직권남용, 증거 조작,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짧았습니다. 그 선고는 판결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정민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검사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다!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는 순간 그의 표정은 마치 3년 전 제게 억울함이라는 굴레를 씌웠던 그 순간의 반대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억울함을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박준호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철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되돌린 것뿐입니다.
요원들이 두 사람을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자 바닥에는 수갑 체결음만이 잔잔히 남았습니다. 찰칵, 찰칵. 그 규칙적인 금속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굳은 매듭을 하나씩 끊어내는 듯 했습니다. 박 원장이 조용히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반장 이제 당신 몫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촉촉하게 묻혀있던 무언가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3년 동안 짓눌려 있던 숨이 본물 터지듯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삶이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초록, 색등이 번갈아 반짝이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저는 몇 시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올려다볼 때마다 초침이 느리게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저려서 다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낮게 울렸습니다. 아내를 수술실로 보내고 나서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박준호와 이정민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장면, 박영민 원장이 제게 건넸던 말,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에 찍힌 숫자들까지. 하지만 결국 모든 생각은 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문 안에 있는 사람. 아내는 제 옆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크게 희생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형사 일을 하면서 밤샘 수사, 위험한 잠복, 윗선과의 충돌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던 날에도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해두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제가 누명을 쓰고 해직된 뒤로는 누구보다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몸까지 망가졌으니까요. 김철수님 보호자분?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져 있었고 문 위에 붉은 등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세게 내려앉았다가 곧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까? 예. 남편분이시죠?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곧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모자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땀을 휴지로 훔치고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겨우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수술 시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렇게 말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만찬장 바닥을 청소하며 허리 굽히고 있던 시간들, 병원비 걱정에 수술을 미루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회복실로 옮기는 대로 잠시 얼굴 보셔도 됩니다. 의사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자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사람들 많은 복도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제 뜻대로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산소 튜브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 선이 일정한 파동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B-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고맙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천천히 눈꺼풀을 떴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눈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제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버텨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울컥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나왔어.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대. 아내는 힘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더 안 괜찮아 보여요. 농담 같은 말을 하려 한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먼저 걱정하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갚을게. 당신이 버틴 거, 견딘 거, 포기 안 한 거 전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명예회복, 진실규명 같은 단어들에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제가 옆에 있는지가 더 중요했겠지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병원 복도의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선 간혹 카트가 지나가는 작은 바퀴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어딘가의 병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상적인 소음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끝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남편으로서 버티고 세상 앞에서는 형사로서 다시 서겠다고요.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돌계단 위로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기자 몇 명은 이미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플래시를 아직 터뜨리진 않았지만 검은 렌즈들이 이쪽을 향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특유의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 벽과 벤치에서 오래된 바니시 냄새가 올라왔고 높은 천장 때문에 사람들 속삭임도 약간 메아리처럼 번져 들렸습니다. 제 자리는 피고인석이 아니라 방청석 맨 앞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3년 전 판결과 그 재판부 전체였으니까요. 제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건강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힘을 짜내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 옆에 서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여보, 혼자 가게 못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은 같이 봐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는 경찰 동료였던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3년 전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들,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지나쳤던 사람들이 오늘은 묵묵히 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몇 사람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사과인지 응원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재판장이 입장한다는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자 나무 바닥에서 동시에 발소리가 나며 울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자리에 앉고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마이크 잡음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재심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저는 손이 떨려 재판 기록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죄.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라도 다시 악몽 같은 결과가 나올까 두려운 마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증거, 즉 당시 수사 책임자와 담당 검사의 녹취, 내부 문건, 조작 정황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는 심장에 박히는 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살짝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법원은 과거 이 사건의 수사가 중대한 하자로 얼룩져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허위와 조작에 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고 끝까지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과거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 동안 목을 조르던 밧줄이 잘려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뒤늦게 방청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뜨겁게 손을 마주쳤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향해 정숙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미소가 살짝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들었죠? 무죄래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턱까지 차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마이크 소리가 다시 켜졌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해직 처분 역시 이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연금, 직무상의 모든 권리는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이어졌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자 뜨거운 물방울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유가족들 앞에서 힘내십시오라는 말밖에 못해주던 제가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다는 것이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순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예전 강력계 후배였습니다. 반장님 아니 선배님. 늦어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법정 밖으로 나오자 현관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동시에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전 반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눈부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진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밝히고 싶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보이자 저는 그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지난 3년의 무게가 발밑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부르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녀가 제 등에 올린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멀리서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보다 더 크게 들린 건 제 귀 바로 옆에서 떨리며 속삭이던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이번엔 나만을 위한 시작은 아닐 거야. 국회 인근 프레스센터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방송국 중계차 엔진 소리, 리포터들이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목소리, 카메라 셔터 돌아가는 기계음이 뒤섞여 귀에 꽂혔습니다. 김철수 전 반장님, 곧 입장하십니다. 스태프의 외침에 플래시 불빛이 한 번에 이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작은 대기 공간에서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형사 시절보다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박영민 원장이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 반장, 준비되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박 원장도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도, 내 명예를 되찾은 것도 결국 같은 진실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은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말에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까지 같이 끌어올리겠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들렸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의 중심이 될 분을 모시겠습니다. 전 강력반장 김철수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명을 정면으로 받으며 단상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앞줄에는 방송국 마이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로고가 다른 마이크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수많은 눈이 제 입을 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순간 주변 소리가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크게 울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넓은 로비와 바깥 광장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3년 전 하지도 않은 비리 혐의를 뒤집어 쓴 재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형사를 희생양 삼아 더 큰 비리를 덮으려 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뒤쪽 스크린에는 자료 화면이 띄워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빼돌려진 내역, 특정 기업과 관료들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 그걸 수사하려던 팀이 어떻게 잘려나갔는지까지 모두가 박준호 일당이 은폐하려 한 국가비리 사건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명예 회복도 이미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조직이, 권력이,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기자들 펜 움직이는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생방송용 카메라를 더 가까이 당겨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민 원장님과 함께 국민 진실 추적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뒤쪽에서 준비된 로고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국민 진실 추적단이라는 4글자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함께 파헤칩니다. 이 조직은 공무원도 검사도 경찰도 아닙니다. 거창한 힘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대한 권력의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제 억울함을 풀어준 건 한 내부 고발자의 양심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저는 사람들의 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말할 창구가 없어서 버티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안 바뀐다는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살아난 이유라고 믿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전 반장님, 앞으로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거대한 세력을 상대해야 할 텐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바닥을 닦다 보니 세상 밑바닥이 어떤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더 떨어질 곳도 잃을 명예도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단상 아래 객석 쪽에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몇몇 후배 형사들이, 또 다른 한쪽에는 내부 고발을 했던 남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목숨을 한번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국정원장이 서 있었고요. 저를 살린 건 해독제 주사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박수와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제 안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늦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길게 내려와 인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청소부 김철수로 시작됐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진실을 추적하는 김철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한 발 내딛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을 대신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